네, 안녕하세요. 저희 OTT 서비스 주제 발표할 언론정보학과 이남경입니다. 저희 조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은 있어도 이제 다른 조들처럼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예시 영상이라던가 그런 영상이 거의 없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문화고 서비스니까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주제 우선 OTT 서비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크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대중문화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시고 발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OTT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탑은 초기에는 TV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서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라는 거를 인터넷에 쳐보면은 뭐 기존의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3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그런 미디어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OTT 서비스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넷플릭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톡 등이 있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어봤는데, 이 OTT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딩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콘텐츠가 소비자의 단말기에 저장이 되는가인데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다 다운받은 상태에서 재생이 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인터넷 기반에서 일시적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인터넷 기반에서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실질적으로 이 스트리밍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국내에는 OTT 서비스가 도입이 됐을까요? 네, 먼저 OTT 서비스 등장 배경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단말기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OTT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옛날에는 PC나 TV로만 즐길 수 있었던 동영상 서비스를 현재는 스마트폰, 게임기 등과 같은 다양한 단말기에서 제공 가능한 것이 이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소비자의 동영상 시청 형태를 변화시켰는데요. 사회적으로 국내에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TV 중심의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옛날엔 TV 앞에 앉아서 본방사수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했다면, 요즘은 몰아보기라던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는 비실시간 시청 형태가 유행함에 따라 TV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보던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시청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매월 일정에게 시청료를 지불하는 케이블 TV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제한된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각기 다른 선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다는 이유와 그리고 사회적인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OTT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뒤에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외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변화 과정과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요. 이제 2004년에 국내 최초의 동영상 포털이 판도라 TV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관을 하면서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후 이제 2006년 아프리카 TV도
같이 오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개인 방송이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7년 이 당시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2008년에 그리고 2007년에 유튜브가 처음 시작이 됐고 2008년에 한국 서비스를 유튜브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이제 사실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유튜브가 가장 눈에 많이 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유튜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유튜브 초기에는 유튜브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 판도라 TV로 찾아와서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 관한 기술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른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그런 해외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페이스북보다 앞선 퍼가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 어떤 동영상 유통 플랫폼을 봤을 때 굉장히 드문 기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동영상 사이트로 퍼가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유튜브가 떠오르고 타 사이트는 부수적인 사이트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IMF가 1997년에 터졌었고 당시가 2007년이면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싼 동영상 플랫폼 운영비 역시 우리나라가 동영상 플랫폼을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해외 네트워크 비용은 1기가 동시 접속 시 1억 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2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은 1, 2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플랫폼 운영비였는데 우리나라와 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회선은 총 48.6기가로 따지고 보면은 몇 명 못 보는데 굉장히 비용도 비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었던 네이버도 동영상에 집중하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영상보다 이미지 광고가 우세했었는데요. 동영상 광고와 이미지 광고가 당시에는 동일한 가치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광고주들에게 이 당시가 동영상 광고와 이미지 광고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몰랐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같다는 뜻은 이미지 광고나 동영상 광고나 같은 값을 가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나 동영상 광고의 값이 같은데 사실 우리도 알지만 동영상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동영상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거를 막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2004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국내 주요 사이트는 모두 실명제를 도입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위축시켰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만은 이 인터넷 실명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역 설정을 한국어로 하면은 인터넷 실명제에 걸려가지고 좀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이 어려웠는데 지역 설정 자체를 전체로 하면은 익명으로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해져서 유일하게 여기서 벗어나게 됐고 이 당시에 되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슈화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은 2010년과 2012년에 티빙과 푹과 같은 엔스크린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은 미국 서비스를 기준으로 유튜브는 유튜브 레드를 선보임으로써 유료 OTT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외 유명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하게 되고 같은 해 옥수수와 왓챠플레이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따지고 보면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OTT 서비스가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는 CJ 헬로에서 뷰잉이라는 OTT 서비스 단말기를 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OTT 서비스 이렇게 동영상의 이런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푹과 티빙을 탄생시킨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엔스크린 서비스는 한마디로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가 발전하면서 스마트 기기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엔스크린 서비스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방송통신업계가 이에 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엔스크린의 등장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주문형 비디오의 증가, VOD 서비스나 비실시간 방송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레드가 2015년에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한 달에 약 10,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은 다양한 광고 삭제나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유튜브는 앞으로 유튜브 레드를 없애고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협력을 통해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영화나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이라 밝혔고, 이제 차차 레드를 없애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몇 군데 유럽권에서는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도 내년이나 그쯤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 단말기 뷰잉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CJ 헬로는 뷰잉이라는 OTT 서비스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이 단말기는 다른 셋톱박스들과 달리 푹이나 TV,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단말기로서 다른 셋톱박스와 차별화를 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2016년까지 OTT 시장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온디맨드 방식만이 존재했는데요. 현재는 케이블 TV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등장해 OTT 시장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OTT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해외와 국내의 대중들의 인식에 관해 살펴볼 건데요. 특히 미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OTT 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OTT 서비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케이블 TV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케이블 TV 이용료와 해외 OTT, 그러니까 미국의 OTT 서비스 이용료를 비교해보면은 미국 케이블 TV의 이용료는 한 달 우리나라 돈은 약 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볼 콘텐츠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0,000원으로 거의 10분의 1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케이블 TV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담과 그리고 콘텐츠적인 질을 생각했을 때 OTT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들은 OTT 서비스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유료 방송 가입자가 줄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코드 커팅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유료 방송 시청자들,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 가입을 해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케이블 TV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케이블 TV 이용료는 평균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입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특히 또 우리나라 정서상 동영상 콘텐츠가 영화나 이런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 돈을 지불한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했을 때 OTT 서비스 이용률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유료로 어떠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무료 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입자 수를 늘려서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CJ 계열의 채널을 전면 무료화하고 CJ 헬로비전의 경우 이런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틱을 사면은 CJ 채널 등의 200개 채널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포털 데이터 무료화를 선보임으로써 이러한 좀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일 뿐이지 계속해서 OTT 시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OTT 이용 행태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OTT 이용률은 약 30%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본방사 수동적인 TV 시청 형태가 줄을 잃었다면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몰아보기나 몰아보기와 같은 그런 미디어 소비가 인기가 많은데요. OTT 서비스는 이러한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그리고 몰아보고 VOD 주문형 서비스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소비자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보여주듯 전문가들은 OTT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추세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은 2015년 이래로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반면 유료방송 서비스지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13%, 2016년에는 6.54%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 이렇게 해지 가구 비율이 많나를 봤을 때 신혼부부나 1인 가구 해지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OTT 서비스는 약 4.7배 정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 OTT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과 향후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을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OTT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의 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강자인 넷플릭스는 언제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대표는 콘텐츠의 미래는 화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스토리에서 승부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국내 OTT 시장의 공급자들도 그들만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브로드밴드 옥수수 업체는 72초 데스크나 마녀를 부탁해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콘텐츠를 약 10편 이상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KT 올레TV와 같은 경우에는 SNS쇼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자체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발표자분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T 서비스는 대중들의 일상에 이미 스며든 서비스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모두 OTT 서비스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개념화한 것이 OTT 서비스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OTT 서비스가 현재에도 사람들의 대중문화 속에 하나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그 영역을 점차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음 발표자분께 발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유통 서비스의 도입 과정과 대중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국내 OTT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 종류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유료 혈질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첫
첫 번째로 통신사업 기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업자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KT, SKT, LG인데요. 통신사업자는 왜 OTT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그에 대해 세 가지 이유로 감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으로 수익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다시피 IPTV 서비스 출시 이전에 신규 가입자 수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손쉬우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했으며 수익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소비를 늘림으로써 데이터 측면에서 매출 향상을 주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세 회사의 2016년 9월 무선통신 전체 사용률은 1년 전보다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LTE 보급의 확대로 인해 데이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데이터를 사용한 영상 관람자 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수의 증가와 더불어 OTT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통신사들은 OTT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통신사의 OTT 서비스는 아마 다들 잘 아실 법한 왼쪽부터 KT의 올레 TV 모바일, SKT의 옥수수, LG의 LTE 비디오 포털 서비스입니다. 올레 TV 모바일은 KT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입니다. VOD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오다가 이동통신 최초로 2008년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LG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올레TV는 20만 편의 VOD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 가입자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쿵푸펜터 제작사로 유명한 드림웍스사의 채널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폭넓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이 드림웍스 채널을 활용해서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KT의 제출은 IPTV의 시작뿐만 아닌 셋톱박스의 출시도 혁명이 되었습니다. 셋톱박스의 기능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 신호를 TV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수신 장치인데 KT에서는 기가 친이를 셋톱박스에 연동시킴으로써 음성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콘텐츠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이돌 전문 예능 프로그램인 아미고TV, CJY 협업을 통한 다이아TV 등을 출시함으로써 타사와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국내 IPTV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채널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영상과 정보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입니다. SKT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TV 콘텐츠로 2009년에 생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옥수수는 BTV 모바일과 호핀을 결합한 서비스인데요. 호핀은 SKT 브랜드 명칭으로 홉과 인의 합성어로 미디어 영상으로 뛰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하는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 TV 연동을 통해 장소와 기기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통합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옥수수의 특징은 가장 많은 스포츠 채널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한국 프로야구를 비롯하여 해외 야구, e스포츠, 그리고 생중계를 제공합니다. 옥수수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IPTV 업계 중에서 가장 높은 앱 설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옥수수만의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수수는 미국의 영화 케이블 채널 AMC와 CBS, BBC, 리미티리스 등을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KT와는 다르게 자체 제작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녀를 부탁해 1%의 어떤 것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와 이런 꼭 같은 엔딩, 레벨업 프로젝트 등을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수수만의 콘텐츠, 레벨업 프로젝트의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나머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신 영상과 같이 옥수수는 다른 회사들보다 자사만의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옥수수만의 새로운 콘텐츠와 스포츠 시청을 즐겨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LG U+에서 제공하는 LTE 비디오 포털 어플은 2009년 기준 생방송을 시작했으며 다수의 실시간 채널과 VOD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영화 채널인 HBO,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NBC 유니버셜과
ABC 채널을 독점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LTE 미디어 포털은 자사의 콘텐츠 없이 지상파 영화에 집중된 편성을 보이는데 또한 미디어 포털만의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식 백과 생활 밀착형 콘텐츠인데요. 외국어,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인강을 제공하여 건강 관련 정보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모아둔 콘텐츠입니다. 또한 개인 취향에 맞는 추천 콘텐츠와 LG 사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앞선 가입자표에서 보셨다시피 미디어 포털은 통신사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입률을 가지고 있는데 자사의 콘텐츠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 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포털 서비스는 다른 통신사 서비스들과 달리 독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신사 OTT 서비스는 각자 회사만의 특징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로서 이용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의 모바일 IPTV는 경쟁 속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와 특정 콘텐츠에 집중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주도권이 지상파와 CJ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전체의 요금제가 정해지더라도 콘텐츠 종류와 제작사에 따라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거나 별도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혼란을 주는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상파와 CJ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이디어와 자금의 한계가 존재하여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유료방송 기반 서비스입니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진 사업자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의 위주로 서비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TV는 에브리온 TV, TV인 그리고 왓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리온 TV는 현대 HN사의 TV 서비스입니다. 에브리온은 VOD는 제공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소수의 채널을 가지고 시작하여 2014년 기준 250개의 실시간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브리온 TV는 비회원 기반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250여 개의 채널이 지상파와 CJ 계열 채널 없이 매니아 위주의 채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MCN 채널, 중국의 CCTV, 베트남과 홈쇼핑 채널을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TV들과 다르게 거의 모든 경제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에브리온은 대중적인 채널은 없지만 독특한 에브리온만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새로운 영상과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므로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티빙입니다. 티빙은 CJ를 주 사업자로 가지고 있어서 OCN, CGV, TVN 등 CJ 계열 프로그램을 위주로 다양한 종편 채널과 VOD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삼시세끼, 꽃보다 시리즈 등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높은 인기를 가진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1인 미디어 콘텐츠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티빙과 개인 방송 서비스인 티빙쇼를 결합함으로써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바탕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TV는 전 세계적으로 자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OTT 서비스이고요. 프로듀스 4파를 시작점으로 출발한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TV는 기존 콘텐츠들의 해외 선업의 한계였던 국가 유통의 시차, 콘텐츠의 일회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빙의 SNS 연동 서비스입니다. SNS 연동을 통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티빙톡을 통해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소셜 TV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자사 콘텐츠와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 문화 생산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CJ 예능과 드라마 채널을 선호하시거나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개성 넘치는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 왓챠입니다. 프로그램스사의 왓챠플레이는 2016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영화 추천 서비스였던 기존의 왓챠 서비스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콘텐츠를 확장시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왓챠로 한국형 넷플릭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챠는 다른 OTT 서비스와 다르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지 않는데 단지 영화와 드라마만을 서비스합니다. 왓챠는 4업계 평가 기반 추천 서비스로 자신이 본 콘텐츠를 점수로 평가하면 이 데이터를 축적시켜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아무리 유명한 영화라도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잡히지 않습니다. 별점은 내부 조작이 불가능해서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별점을 보유하고 넷플릭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만 명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흥행했던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의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왓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서 영역까지 확장하여 폭넓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영상 이용에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VOD만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각 방송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각 회사 구성 콘텐츠 이용의 재미있는 측면, 콘텐츠의 다양성과 자사 콘텐츠의 유무를 기준으로 0부터 3까지 평가해보았습니다. 에브리온 TV는 무료인 만큼 채널 수가 매우 적었는데요. 볼만한 채널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료라서 진입 장벽이 적어가지고 이용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중적인 채널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계기가 되는 것이 너무 적고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TV는 생방송뿐만 아닌 다시 보기도 CJ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이용했지만 선택폭이 좁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왓챠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왓챠만의 독단적인 큰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각 회사마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세 회사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어느 IPTV 서비스보다 가장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OTT 사업 중 통신 사업 기반과 그리고 유료 방송 기반 서비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지상파 기반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지상파 서비스 푹과 해외 서비스 넷플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OTT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어서 푹도 국내 사업자 중 하나인데요. 푹은 앞서 말한 사업자들보다 가장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푹은 KBS, MBC 그리고 SBS가 힘을 모아 공동 출자한 회사인 콘텐츠 연합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한국어로 무언가 푹 담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의 재미에 푹 빠져보자 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잘 보시면 좌우 대칭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오래 유지시키고 가지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푹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성공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2016년 10월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푹은 설치자 중 사용 비율이 53.8%,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492분,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 사용 일수가 약 8번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독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와도 사용 시간이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푹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푹의 성공 원인은 방대한 양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KBS, MBC, SBS가 공동으로 한 사업자인 만큼 지상파 방송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가끔 옛날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풀 영상이 없거나 금방 막히고 인터넷에 쳐도 잘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푹에서는 완전 초창기 시즌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드라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90년대, 8, 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 용의 눈물, 경찰청 사람들 등 우리 엄마 아빠 젊은 시절 많이 좋아했었던 드라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질은 요즘 드라마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야인시대도 넣어봤는데 이거는 8, 90년대 드라마는 아니지만 제가 재미있게 본 2000년대 드라마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옛날 영상들이 방대한 덕분에 푹은 효자 상품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푹TV를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고전 자료를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다양한 지상파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푹이 아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푹은 넷플릭스, 왓챠플레이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중국 컨텐츠도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중국 문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도 푹을 추천드립니다. 푹은 2012년도에 등장한 사업자입니다. 꽤 오래된 사업자인데요. 그래서 토종 OTT의 자존심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푹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푹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가격 부분입니다. 가격이 타 사업자보다 조금 비싸다는 점인데요.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슈퍼팩 기준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넷플릭스를 보는 게 맞지만 국내 콘텐츠를 주로 본다 하면은 푹을 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든 자료가 많은 만큼 이만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나 타 사업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국내 모바일 방송 영화 서비스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앤 칠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이 말은 미국 남녀가 데이트할 때 즐겨 쓰는 말인데요. 이 유행어는 2015년 급격히 퍼지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언급이 될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 버전으로 하면 라면 먹고 갈래? 정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영어권 국가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서비스 지역, 까만색 부분은 서비스 불가 지역입니다. 넷플릭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세계 190개국의 서비스 중입니다. 넷플릭스 유료 회원 수는 약 1억 3천만 명으로 이 수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즉 미국 사람 3명 중 1명이 넷플릭스를 결제했다는 의미겠죠. 이 중 국내 유료 회원 수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국내 유료 회원 수는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DVD 대여 사업으로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초의 온라인 월정액 스트리밍 사업으로 IT 기업 중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 5월에는 최대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잠깐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이 일은 신흥 강자가 전통 강자를 꺾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1등 기업의 숙명일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들을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작에서 배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플릭스 컨텐츠도 엄연히 영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배제를 당했으니 누가 봐도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은 아예 칸 국제영화제엔 참석조차 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도 생겨났는데요. 유럽연합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30% 이상은 유럽 지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은 수익 일부를 세금이나 영화진흥기금으로 추징하기로 했고요. 한국에서도 서버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전 심의를 엄격히 적용한다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왜 넷플릭스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넷플릭스가 기존 시장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황금 시간대 인터넷 다운스트림 트래픽의 절반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의 2배 가까운 이용 시간을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 시청자들을 기반으로 전통 유료 채널인 케이블 TV 이용자들을 야금야금 가져왔습니다. 일명 코드 커팅 현상입니다. 의미는 앞서 설명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넷플릭스는 미국 내에서 케이블 TV 총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유료 회원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017년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 등에 한해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가입자 수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9%의 가입자 수, 35%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이죠. 각국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전문가들은 지금의 2배인 2억 5천만 명의 유료 회원수를 모으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느 미디어 회사도 가지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에 공개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즈로 성공을 거둔 뒤 지금까지 수백여 편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자체 제작해왔습니다. 또 각국의 수많은 콘텐츠들의 판권을 독점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8년에도 한화 약 9조 원을 투입해서 약 700여 편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홀루 CEO조차 콘텐츠가 너무 많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넷플릭스는 한 해 총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제작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명 캐시버닝, 현금 소진 전략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회원수를 끌어모아 규모를 키우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오리지널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 업체와도 더 손쉽게 제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디어로서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만큼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한 달 매출 1조 원은 한국 방송산업 한 달 매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류라고 드라마나 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을 전부 다 더해야 넷플릭스 하나의 기업과 동일한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해 조금 더 비교해 볼까요?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규모는 미국 전통 최대 콘텐츠 기업인 HBO의 연간 콘텐츠 투자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역량이 최고 수준인 영국 BBC도 한 해 콘텐츠 투자 예산이 넷플릭스와는 무려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곧 콘텐츠의 질로 이어지는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미국 TV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에 112개의 가장 많은 후보작을 내고 23개 부문 수상을 기록하며 전통 강자 HBO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 제국의 등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데요. 우선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넷플릭스와 계약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해외 매출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첫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는 총 25개의 언어로 번역돼 190개국에 서비스됐습니다. 영상 내 글자, 그래픽까지 모두 현지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하는 철저한 현지화가 특징입니다.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는 300억 원을, 6부작 드라마 킹덤에는 1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두 한국 드라마 수준에서는 역대급이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제작 예정인 오리지널 콘텐츠에만 최소 1,50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 원을 쏟아부은 드라마 킹덤은 얼마나 재미있을지 한번 예고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고편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선시대 좀비물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문제는 넷플릭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에 허덕이는 국내 방송사들은 출연자 섭외나 작품의 질이 점점 뒤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레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투자 압박이 시달리게 되고
콘텐츠 투자는 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VOD 시장의 80%를 넷플릭스에 장악당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케이블, 위성방송업체들은 인수합병과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이 넷플릭스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안들을 가지고 나온 것도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막강한 해외 자본으로 만든 영화, 드라마가 확대될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고품질 한류 드라마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는 미국, 프랑스에서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통신사에는 비용을 거의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제작 환경과 견주어 볼 때 국내 제작사들은 영상 유통 과정 전후의 심의 과정, 세불 지불 등 손발이 여기저기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역차별 논란은 여기서 생깁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서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꼴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넷플릭스는 순이익을 웃도는 초과 지출로 부채만 205달러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예상보다 저조한 가입자 확보 실적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 넷플릭스지만 한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한국에게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나름대로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앞서 푹에서 말했듯이 현재까지 국내 방송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대중에게는 익숙치 않은 포맷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영어 콘텐츠들을 마구마구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영어 콘텐츠를 보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의 큰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한국의 다른 콘텐츠 소비 방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한 달 결제를 해놓고 파티를 열거나 편하게 모여서 콘텐츠를 보는 문화가 익숙한데 한국은 지상파와 유료 방송, 재방송을 주로 봅니다. 놓쳐버린 지난주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 한 회차를 보려고 결제하는 비율이 한 달 결제를 해놓고 프로그램을 무한대로 보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쁜 현대인들에게 무한대 시청이 꼭 필요할까요? 무한대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콘텐츠를 즐길 시간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결제를 하고 생각만큼 마음대로 보지 못했을 때 손해를 보는 느낌까지도 들게 합니다. 그래도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은 무시할 수 없겠죠. 볼교에 차고 넘치는 콘텐츠, 촘촘한 개인 추천 알고리즘, 영상 플랫폼 중 가장 많은 기기 재생을 지원하는 편의성과 직관성, 190개국 현지 맞춤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OTT 서비스의 발전 방안입니다. 이것들은 저희저가 생각해본 방안들인데요. 첫 번째, 콘텐츠 시장의 성공 방식을 모방하기보다는 변화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이나 배경 등을 모방하는 것과 함께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지까지 파악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AI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과 같은 참신한 요소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AI는 왓챠나 푹,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들이 이미 접목을 했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하나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요소들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발표한 앱들을 써봤지만 딱히 편하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UI를 잘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